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0월 15일 수요일 시작합니다.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법대 한인섭 교수님이 변호인들의 얘기를 모아서 정리한 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국민참여재판 한 건은 보통 재판 5건 정도의 힘을 쏟아야 한답니다. 사건을 완전히 숙지하지 않으면 상대 측 증거를 제대로 탄핵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국민참여재판의 변호인은 통상 2명인데 사건에 대해서 잘 아는 변호인을 2명이나 비용 없이 가질 수 있는 게 최대 장점이라는 겁니다. 또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전관예우의 여지가 현격히 줄어듭니다. 당일 무작위로 선임된 시민 배심원들과 검사, 변호인들이 어떤 유착관계를 맺을래야 그럴 틈이 없어진다는 거죠. 배심원단을 설득하지 못하면 1차 관문에서 깨지는 것이므로 시민 배심원들은 전관예우 척결의 제1방패라는 겁니다. 대만에서 한국형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하자는 개혁론자들의 주장에 가장 심하게 반대하는 측은 제도권 판사 그리고 검사들이랍니다. 국민이 재판에 직접 참여함으로 법정에서 고압적 신문이나 불쾌한 언사가 사라지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워싱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미 김원근 변호사는 배심원제 재판을 하면 판사가 모든 걸 알아서 하는 이른바 원님 재판이 사라질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렇게 장점이 훨씬 많은데도 법조계에서는 국민참여재판 확대에 미온적입니다. 사법민주화에도 관심을 쏟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손아돼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김대리, 우리 회사 대표번호 신청했나? 네, 사장님. 말로 거는 1636 말하는 전화에 신청했습니다. 에? 아니, 전화를 말로 걸어? 네, 어려운 번호 대신 1636 누르고 상호명을 말하면 바로 저희 회사로 연결된다고요. 이제는 번호를 알릴 필요도 없어요. 기억하세요. 상호, 브랜드, 명사로 단 하나뿐인 번호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씀하세요. 네,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부산시가 2028년, 그러니까 앞으로 14년 후가 되겠네요. 하계올림픽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리서치 앤 리서치에서 최근에 여론조사를 실시한 게 있는데요. 이따 뉴스 브리핑 다 듣고 말미에 짤막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할까요? 김영민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 대통령 외조카 최대 주주인 투자회사 창투회사가 정부 펀드 출자 조건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럼 특혜 의혹이 거의 사실로 굳어지는 겁니까? 예.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오늘 오후에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부 펀드들의 출자 조건에 따르면은 펀드에 참여하는 펀드 매니저들은 세계를 초과하는 펀드에 관여할 수 없다라면서, 그런데 정부 펀드 3개의 운용에 관여하고 있는 컴퍼니 K 파트너스의 매니저가 총 4개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그 외사촌이죠. 네. 예. 외사촌으로 불리는 그 정원석 씨가 이 컴퍼니 K 파트너스의 대주주가 됩니다. 대주주가 되고 나서 나중에 그로부터 얼마 안 있고 난 다음에 이 정부 펀드 4개가 이렇게 싹쓸이했다면서요. 싹쓸이를 한 거죠. 근데 뭐 법을 따지고 보니까 3개를 초과하는 펀드에 한 매니저가 관여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4개를 싹쓸이했으니 이거는 뭐 아무래도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정부 펀드 운용액 4개 합쳐서 870억 아닙니까? 예. 아무래도 이것이 결국 이 파트너스 K 컴퍼니 K 파트너스 이쪽을 몰아주기 위해서 뭐 그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펀드 공모 과정들이 전부 다 쇼가 아니었겠는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친인척 비리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회사가 운영하는 그 투자 운용액이 몇 달 새 갑자기 2배 이상으로 확 불어버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전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네. 예. 근데 뭐 임기 2년도 채 안 돼서 벌써 이런 게 터지고 그러면 얼마 전에는 또 이재만 비서관인가? 문고리 3인방 그 사람 사칭한 뭐도 제대로 들어먹히고 그랬었죠. 임기 말 때나 나타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네. 지금 문고리 권력 또 측근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의 이름이 회자되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이미 권력 말기 현상인데 뭐 이게 해보기도 전에 벌써 권력 말기 현상이 왔네요 보니까. 네. 이분 얘기가 또 자꾸 요즘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이명박 정권 출범 첫 해인 지난 2008년 단행된 종부세 인하로 집이나 땅이 많은 부동산 부자들에게 당연히 세금이 줄었을 텐데 따져보니까 무려 14조 원이나 세금이 줄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박원석 의원이 또 공개한 내용인데요. MB의 종합부동산세 인하에 따른 2009년에서 2013년 사이에 감세 효과를 분석해 봤는데 지난 5년 동안의 감세 총액은 13조 9,819억입니다. 연도별로는 최소 2조 3,376억에서 최대 3조 6,043억의 감세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정부의 종부세 감세 추정치는 물론이고 국회 예산처의 감세 추정치보다도 매년 3천억에서 7천억이나 많은 규모입니다. 자,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말이죠. 이 종부세, 이 어마어마한 종부세 이런 인하 효과 누구에게 집중되는지 그 사람들 면면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특히 MB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수혜를 입었느냐 이 부분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강남 논현동에 자택을 가지고 있는 MB는 지난 5년 동안 해마다 최소 4,225만 원에서 최대 7,913만 원까지 5년 동안 총 2억 6,124만 원의 감세 혜택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금 안 내도 되는 액수가 그러니까 2억 7천만 원쯤을 안 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죠. 이야, 그 감세되기 전, 그러니까 MB 때 감세가 된 거 아닙니까? 네네. MB 때 감세되기 전에는 더 많이 냈겠죠. 그렇죠. 감세점의 그 부담해야 할 종부세의 77% 규모라고 합니다. 이 감세 혜택을 받은 게 말이죠. 그러니까 23%만 내면 됐던 겁니다. 77%가 내려갔으니까. 예. 전보다 23%만 내면 됐고 77%의 혜택을 받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자기를 위한 감세였구나. 그렇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 역시 강남구 삼성동의 단독주택 네. 달성군의 아파트를 보유했죠. 아, 네. 지난 5년 동안 해마다 1,203만 원에서 최대 2,071만 원까지 총 7,222만 원이 종부세 감세 혜택을 얻었을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아까 MB가 77%라고 말씀드렸죠. 박근혜 대통령은 69%입니다. 아, 그게 보유하는 부동산의 규모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그 구간별 차등이 있는 모양이군요. 예. 그렇구나. 강남에 집 한 채 있으면은 세금을 조금만 낮춰줘도 내야 할 돈이 이렇게 크게 줄어드는군요. 글쎄 말입니다. 네. 박원석 의원실이 오늘 부지런히 뭘 잘하네요. 예. 자, 세월호 사건 참사 발생 직후인 4월 16일 오전 10시 52분경 박 대통령이 배 안에 실종자가 있을 수 있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그런데 오후 5시에 와서는 전혀 아직 그런 걸 미처 파악 못한다는 듯이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와서는 발언이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일단 이 같은 상황을 보면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한 7시간에서 5시간 정도는 다 구조가 된 줄 알고 있었다. 따라서 7시간의 비밀이라고 하기보다는 2시간의 비밀 정도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2시간이면은 큰 문제가 되겠느냐. 왜 대통령을 그렇게 몰아세우느냐. 이렇게 대통령을 두둔하고 싶어 하던 쪽의 주장이 이러합니다. 그 중앙일보 이철호 논설위원인가요? 네, 있습니다. 그 양반도 그랬고요. 세월호 일반인 유가족의 그 대책위원장 그분도 저희와 인터뷰했을 때 그런 말을 했었는데 네. 알고 봤더니 10시 52분쯤에 이미 대통령이 배 안에 실종자가 있을 수 있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니,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있을 수 있다는 뭐예요? 어쨌거나 10시 52분에는 적어도 배 안에 상당수가 갇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은 분명히 인식이 됐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넘겨받아서 공개한 청와대의 감사원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면 네. 안보실은 4월 16일 오전 10시 52분부터 오전 11시 30분 사이에 해경 보고를 토대로 해서 미 구조 인원들은 실종 또는 선체 잔류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겁니다. 네. 답변 자료에 따르면 비서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낮 5시 15분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기 전에 구조되지 못한 승객들의 대부분이 배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하는데 5시 15분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방문할 때까지 어떠한 조치도 나오지 않은 점 이런 점을 따져봤을 때 대통령께서 최소한 6시간 10시부터 따지면은 6시간 아닙니까? 네. 예. 10시부터 따지면 7시간이고 10시 52분부터 보면은 6시간 8분 아닙니까? 예. 최소한 6시간 8분 동안은 선체에 실종자가 잔류해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보고를 받고 들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대책을 취하지 않았다. 예. 그게 문제의 초점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그 7시간의 비밀, 최소한 6시간 8분의 비밀만은 정부도 인정한 셈입니다. 그런데 왜 막상 중대본에 가가지고는 빨간 조끼를 입고 있는데 왜 그렇게 눈에 뜨기 힘드냐는 등 그런 엉뚱한 질문을 한 거죠. 동창 도드리는 멘트를 날렸죠. 자, 그러니까 왜 그런 상황 판단을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대통령이 그런 상황 판단을 잘못했는지 이 부분도 규명하자는 것이 지금 세월호 유족들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한 인간의 머릿속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어떻게 규명을 할 거예요? 도대체? 예. 그러니까 그 7시간 동안 대통령은 도대체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조차도 지금 그렇죠. 드러나지 않은 그걸 겁니다. 지금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묶어버렸기 때문에 공개를 못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렇게 퇴임도 하기 전에 미리 꽁꽁 묶어두는 기록물이 어디 있으며 예. 아직 규명이 안 되는 진행 중인 현안 아닙니까? 예. 그럼 그게 종료되고 나서 지정 기록물로 묶든 뭘 하든 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그 기록물은 그렇게 그냥 건건이 다 털면서 말이죠. 그러게요. 예. 일단 박근혜 대통령 말이죠. 이렇게 감춰봐야,
뭐 의욕만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에게 절대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한겨레와 참여연대가 그 7시간 동안 14번의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14번의 보고 내용을 공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정보 공개 요청을 했는데 이거 씹으면은 죄송합니다. 씹었다는 표현이 뭐 적절치 않습니다. 이것을 계속 이렇게 모른 척 한다면은 그러면은 행정소송을 걸겠다. 예. 한겨레와 참여연대가 이렇게 아침에 밝혔습니다. 신문에 보도가 됐더군요. 예. 자, 마지막으로 외제차에 지급된 보험금이 작년에만 1조 원을 넘어섰다고요? 예. 서울 강남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이모 씨. 지난 7월에 그 새벽에 동료들과 술을 마신 다음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보도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거지요. 예. 자, 이 음주운전도 음주운전이지만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은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보험사에다가 단순 교통사고라고 허위 신고를 합니다. 예,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거죠. 수리비 4,500만 원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차 한 대 값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한모 씨는 지난 6월에 서울 용산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보도블록을 들이받았습니다. 앞바퀴가 펑크나고 바퀴축이 긁혔습니다. 이 한모 씨는 자동차 보험 만기가 하루 지났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사에는 일주일 전에 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서 접수 처리를 한 뒤 수리비 6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대형 음식점을 운영하는 강모 씨는 지난 7월에 손님의 포르쉐 승용차를 대신 주차하다가 주차장 벽에 차를 긁었습니다. 발렛 주차의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포르쉐와 접촉했다며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한 다음 보험금 400만 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자, 이들 사례가 오늘 한겨레에 소개가 됐는데 이게 다 지금 거짓말로 타내려다가 붙잡힌 사람들 사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외제차에 지급된 보험금이 지난해 1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게 참 국산차에 견줘서 몇 배 이르는 값비싼 수리 비용과 렌탈비, 그 탓도 있지만 일부 소유주들의 사기도 한몫했다는 거죠. 전 정말 외제차 몰고 다니는 분들 뭐 다 이유가 있고 또 나름대로 자기 어떤 품위와 멋을 뽐내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크겠지만은 정말 사실 이 외제차는요 근처도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행여라도 들이받거나 긁거나 그러면 아주 그냥 진짜 치명적인 그런 타격을 입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좀 했는데 아까 4,500만 원이라고 수리비가? 아니, 저는 솔직히 외제차 몰고 다니시는 우리 조합원 애청자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살기 힘드네요. 그런 차들 보면. 예. 이 국산차 몰고 다니는 사람들, 이거 참 기가 죽기도 죽지만, 이거 한번 잘못 건드렸다가, 이게 참. 보험 구조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어렵나? 그래서 보험료를 더 많이 냈습니다, 제가. 보험료를 한 1억인가 2억짜리. 저기 외제차를 받게 될까봐? 예, 그럴까봐. 이게 전반적으로 보험료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리고 보험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돈을 내서 풀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누구에게 닥칠지 모를 불행을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은 그 4,500만 원 수리비에 내 보험료도 얼마가 들어있겠죠. 그렇죠. 남의 차, 남의 외제차. 국산차 이용합시다. 전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 브리핑이었고요. 네. 리서치에서 최근 조사한 여론조사 하나 보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49.4%, 부정적 평가는 41.3%입니다. 지난 10월 7일 조사하니까 조금 며칠 지나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아직 진행된 여론조사는 이 기관에서는 없고요. 그보다 약 보름 전인 9월 24일에는 긍정평가 50.3, 부정평가 41.8, 거의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5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국이 이런데도 말이죠. 임기 20개월 차에 역대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 49.4%, 이명박 54.3%, 노무현 31.7%, 김대중 64.6%, 김영삼 56.8%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8명,
그러니까 80%에 육박하죠. 79% 정도가 남북 정상회담 해야 한다,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오늘 조금 진행이 늦어졌습니다. 사과 말씀드리고요. 오늘 진짜 인터뷰에서는 민족문학작가회의 40년사를 글과 그림으로 정리한, 그리고 국내 최초로 소셜 펀딩 방식으로 시집을 출간해서 화제를 모았던 김주대 시인을 초청하겠습니다. 정치권 또는 사회적 이슈가 아닌 문화계 인사로는 이강윤의 오늘 진짜 인터뷰 코너에 처음 출연하는 그런 비정치권 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인터뷰를 포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기탄 없이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김주대 시인에게 묻고 싶은 거, 궁금한 것도 올려주시면 이따 스튜디오에 왔을 때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삼성이 국민라디오에 광고를 준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더라도 안 받겠습니다. 삼성 광고 받고 마시간 언론이 많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자기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쓴다고 해서 광고를 주지 않고 의도적으로 경영을 악화시키려는 그런 저희를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나 삼성 아닌 다른 분의 광고는 환영합니다. 월 통산 1,500만여 다운로드의 국민라디오, 국민TV 팟캐스트, 수십만에 이르는 국민라디오, 국민TV 생방송 프로그램. 삼성이 못 누리는 탁월한 광고 효과, 바로 당신이 누릴 수 있습니다. 광고 문의는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 또는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무려 115억 원을 들여서 고개 비행에 공군이 몰두하고 있다, 이런 국정감사 자료가 있습니다. 115억 원. 한번 관련 기사 먼저 일부 들으시죠. 방공 식별구역을 둘러싼 한중일 갈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하늘을 책임지는 공군이 국제에어쇼에 100억 원을 들여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오늘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군 블랙이글팀은 지난 2012년 6월 21일부터 7월 18일까지 영국 에어쇼에 참가하면서 예산 115억 원을 사용했다. 블랙이글팀은 올해도 지난 2월 11일부터 16일까지 싱가포르 에어쇼에 참가해 24억의 예산을 썼다. 이어 다음 달 중국 주하이에서 개최되는 중국 에어쇼에서도 30여억 원의 예산을 들여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 영국 에어쇼에만 115억 원 참가하느라고 썼고요. 나머지 대회들 이런 거 하면은 돈이 훨씬 커지네요. 한 160억 원이 훨씬 넘는 것 같은데, 에어쇼가 뭔지는 물론 아시죠? 이렇게 비행기 꼬리에서 무슨 색색 연기 막 내고 비행기 여러 대가 이렇게 공중에서 제비 돌기도 하고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볼거리 만드는 거. 유럽 같은 데서는, 또는 아메리카 대륙처럼 넓은 데서는 그 개인용 상용 그 조그만 비행기들도 아주 많고 하니까 비행기 사용이 굉장히 우리보다는 아주 일반화돼 있고, 그러면서 이것을 놀이나 스포츠, 레저 이런 걸로 좀 있어서 에어쇼도 많이 하고 그런다고 해요. 우리도 형편이 되면, 그리고 한가하면 그런 거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공군이 국토방위의 최전선에 있고 유일하게 북한에 비해서 무력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공군에서 아예 이 전담 팀을 만들어가지고 1년 내내 밥 먹고 이제 이런 훈련만 하는 모양인데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선
에어쇼의 모든 참가 예산은 방위사업청, 방사청이라고 부르죠. 방위력 개선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과연 방위력인가 하는 의문이 좀 들긴 해요. 근데 뭐 공무원들은 원래 좀 구리거나 애매한 돈은 큰 굿즈에 그리고 손대기 힘든 그럴듯한 명목을 갖고 있는 항목에다가 끼워 넣는 경우가 항상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넘어간다고 칩시다. 이것도 방위력 증강에 도움이 된다고 우기면 누가 가서 아니라고 할 겁니까? 뭐 재판을 걸 겁니까? 어쩔 겁니까? 그런데 방위력 개선비로 편성이 돼 있는데 출장비나 숙식비가 좀 쓰다 보면 모자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특별 긴급 예산, 행정 재정용어로는 긴요 예산이라고 부르는데 그걸로 편성해서 최우선적으로 지급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공군에서 이렇게 돈 쓰다 보면은 일의 완급,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팀들이 돈 부족하다 그러면 묻지도 않고 제일 먼저 주는 모양이에요. 그럼 그렇게까지 비중을 두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런 비판이 이전에도 좀 제기가 되어 오기는 했습니다. 공군이 적과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자기 조직의 위신을 높이는 일종의 홍보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 공군 관계자는 에어쇼에 대한 예산은 방사청에서 편성 집행하고 있다. 누가 지금 그걸 물었나요? 그런데다 돈을 이렇게 많이 써도 되느냐를 물었던 거지. 어쨌거나 일부에서 과대한 비용을 사용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게 한편으로는 국가 이미지 개선 그리고 공군의 전투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국가 이미지 개선이요. 예, 대한민국 공군이 그런 국내외 세계 대회에 나가서 공중 제비 돌기도 잘하고 공지에서 뭐 빨갛고 노랗고 파란색 연기도 많이 뿜어내면은 와 ROK Republic of Korea 에어포스 죽여준다 뭐 이러면서 막 화들짝하고 대한민국 이미지가 확 올라가고 저 나라 선진국인가 봐 막 이렇게들 경탄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민간 팀들이 해외에는 아주 여러 나라에 수십 개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걸 전문적으로 직업으로 하는 거죠. 프로죠, 프로. 물론 우리 공군들도 군인 정신으로 안 되면 되게 하라. 정신일도 하사불성, 명령 불이행 이런 식으로 막 훈련하라고 족치면 자리야 하겠지요만 이걸 전문 직업으로 그리고 놀이이자 유희이자 그 플레이, 그 취미, 기쁨으로 알고 하는 그거에 당하겠습니까? 노력이 기뻐서 하는 거 못 당한다 그런 얘기도 있지 않겠어요. 어쨌거나 가서 우리가 서령 상을 하나 받는다고 칩시다. 그런다 한들 그게 우리 공군의 실질적 전투력 향상에 과연 영향을 미칠까요? 또는 국가 안보, 대북 영토 제공권이라고 하죠. 영공권. 대북 영공권 우위에 그게 얼마나 그렇게 플러스 알파가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군사 전문가가 아니어서인지는 몰라도. 나라 돈 그러지 않아도 줄줄 세고 국방비로 한 해 예산의 몇 %를 써오고 있습니까? 지난 종전 이후로 남북 양측이 다 그랬겠지만 그 군비 증강 경쟁에 썼던 돈들 다른 데 썼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사회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워낙 큰 돈이니까 또 너무 오래 거슬러 올라가면 계산이 잘 안 된다고 하니까 한 말씀만 드리죠. 올 국정감사에서 육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아직도 210개 정도의 부대에서는 상수도 시설이 없거나 마땅치 않아서 계곡물을 길어다 마신답니다. 여러분의 아들들, 여러분의 조카, 여러분의 형들이 군대에 가서 물을 그렇게 길어다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계급이 아래인 쫄병들이 더 그런 심부름도 많이 하겠죠. 물동이 이렇게 지고 내려가서 얼마를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계곡물을 길어다 온답니다. 지금 에어쇼 하는데 150, 60억 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1년에. 저 같으면 제가 군에 높은 사람이라면 또는 군 관련 예산을 이렇게 나누고 집행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저는 당장 이거 못하게 하겠습니다. 200개 부대에서 아직도 물을 길어다 그렇게 먹는데
그 비싼 공군 휘발유 써가며 뭐 체재비 써가며 굳이 이런 거 해야 합니까? 이거 10월 1일 국군의 날 잠시 한번 우리 기분 좋지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정 그거 해야겠으면 그저 몇 대만 그렇게 한번 하면 되죠. 뭐 1년 내에 이거 무슨 태능선수촌 훈련 선수들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런 것만 시키고. 나랏돈 아끼지 않고 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것. 그리고 주인의식이 없고 따놓아서 안 쓰면은 내년에 그만큼 줄어드니까 배정되면 무조건 써야 합니다. 그리고 돈 예산 많이 따오는 사람을 파워맨, 실력자라고 해서 높이 떠받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나중에 끝까지 끝발도 부리고 잘 나가기도 하고요. 그런 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 우리가 뼈 빠지게 어느 특정 지역 사투리로 말하면 쎄 빠지게 일해서 평생 허리가 휘도록 일하고도 우리의 실질적 삶은 여전히 쳇바퀴를 돌 수밖에 없습니다. 150, 60억 국방부 예산으로 치면 얼마 아닐지 모르지만 물을 길어다 먹는 병사들이 있는 한 단돈 15억이라도 헛군데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간이었습니다. 네, 6시 5분 들어왔습니다. 게시판 잠깐 보고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따라 상당히 붐비나요? 네. 실전 수호천사장님, 실전과 시호는 분명히 다르다. 그 돈으로 장병들 복지 향상. 네, 제가 조금 드린 말씀. 다른 견해도 있군요. 더불어 살자께서는 우리 공군력 홍보에 도움이 된다는데 동의한다. 네, 홍보에 도움이 돼야겠죠. 160억씩을 쓰고 홍보에도 도움이 안 된다면 이거 하는 사람 문책해야겠죠. 그런데 돈 쓰는데 우선순위를 좀 가리자는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어느 분께서 요즘 상황을 아주 잘 집약적으로 정리한 카툰 그림 하나를 올려주셨는데 어떤 좀 못된 무례배 불안당 같은 사람이 총을 딱 들이대고 뭐 손들어 꼼짝마 뭘 어떻게 해라 이렇게 시켰나 보죠. 그랬더니 카카오톡은 자기가 입고 있던 그 뭐예요? 바바리 코트 같은 걸 확 벗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고 텔레그램은 옷은 딱 여미고 그러니까 보안을 철저히 했다는 뜻이겠죠. 자기 권총으로 자기 머리에 대고 차라리 나를 쏴라 아니면 뭐 나는 응할 수 없다 뭐 이런 거네요. 그림이라는 게 이렇게 한마디로 모든 것을 집약 설명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따가 모실 진짜 인터뷰에서 모실 김주대 시인도 글과 그림을 함께 하는 분인데 그림의 힘 이런 거에서도 한번 좀 물어봐야겠네요. 락 에이지스님께서는 블랙 이글이 공군 에어쇼 팀 이름인 걸로 아는데 훈련 도중에 추락해서 조종사가 사망하는 사고도 생기곤 했었죠. 네, 맞습니다. 이런 사고 1, 2년에 한 번씩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할 경우 조종사가 죽기도 했고 미처 탈출하지 못해서 사망하기도 하고 가까스로 탈출했는데 비행기는 어떻게 됐고 그게 얼마짜리고 그런 얘기 어쩌다 1년에 한두 번 기사 나오죠. 그게 아마 고개 비행을 하고 그래서 수직 급상승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조종사가 기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긴급 탈출할 시간이 통상적인 비행보다 훨씬 짧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종사 사망률도 아마 좀 높아질 수 있겠죠. 데모달님께서는 열심히 들으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뉴스 브리핑을 김 PD가 한다는 거를 오늘싸 아신 모양이네요. 가을철 개편하고 나서 계속 이랬습니다. 한 달 넘게. 왕싸가지님, 독일 갑부들은 부유세 신설 청원을 자발적으로 하면서 필요 없는 돈이 너무 많아서 경제위기 극복 지원에 나서는데 대한민국의 재벌들은 서민들 등쳐먹는 것도 모자라서 빚이 생기면 국민 세금으로 메꿔주고 참 사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이다 그러면서 투덜거려 주셨습니다. 연합뉴스에 뜬 독일 갑부들의 부유세 신설 청원 기사를 어태치하면서 자기 코멘트를 다루신 거였군요. 몇몇 언론에 보도됐었죠. 세월호 참사 지금 광화문 농성장이라거나 이런 곳에 노란 리본에다가
공화당이죠. 대통령 여동생, 남편, 실험 단식도 하고 했던 그 양반이 총재로 있는 당에서 검은색 리본을 일부러 그 사이에 끼워서 이렇게 매달고 하는 거 고발하는 사진 올려주셨고요. 실험 단식 이것만 해도 정신이 폐륜이 아닌가 좀 이상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하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국민가족대책위에서는 검은 리본을 달 수 있도록 한 곳에 이렇게 리본 매다는 것까지 해놨대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여기다가 힘들게 사이사이에 끼워 넣고 말이죠. 이걸 정성이 갸륵하다고 해야 됩니까? 심술궂기가 이를 데 없다고 해야 됩니까? 마지막 하나 보고 정가산책 넘어가겠습니다. 국물도 없수다님. 세월호가 6개월째, 그렇죠. 지금 6달이 됐죠. 이제 만 6달. 6개월째 가라앉아 있는데 아직 청와대 보고 여부와 내용도 밝히지 못하고 있으니 빛바랜 리본처럼 국가의 빛이 바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 집행된 집, 부동산 등의 감세, 그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견해를 주셨습니다. 셀프 감세를 하는 아무개 대단하다 이랬고, 창조경제 내세워서 친척에게 몰아주고 감세정책 내세워서 자기 세금 줄이고 몰염치도 이런 몰염치가 없다. 그런데 강화의 어느 학교 교훈이 바로 염치더라라고 국물도 없수다님이 얘기 주셨습니다. 네.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카페 아시나요? 어서오세요. 국민카페 오네오입니다. 공정한 가격으로 확보한 품격 높은 재료로 정성을 다해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커피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지식이 있고 공감이 있는 강연이 있고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공연이 있는 공간.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웰빙센터 지하 1층 국민카페 오네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최영일 평론가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월호 국감 이모저모 좀 짚어주실까요, 일단? 오늘 네, 가장 중요한 적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슈퍼위크 중반을 딱 넘어가고 있어서요. 네. 국감 9일차 중요한 날인데 생각보다는 세월호 국감 그렇게 세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야당은요. 일단 오늘 이제 쭉 상임위원회를 보니까 사이버 검열에 좀 집중 포화를 퍼붓기로 한 것 같아요. 네. 전략적인 문제일 텐데 사이버 검열 지금 이제 국민들이 많이 이 카카오톡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는 이제 정부의 어떤 검열 행태에 대해서도 그렇고 분노감도 있고 사이버 망명이라고 이름 붙일 정도로 네. 또 여러 가지 이제 티핑 포인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탈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티핑 포인트라고 해요. 네, 지금 여차하면 제가 인터넷 초창기에 한 100만, 200만 인터넷 인구 네티즌이 넘는다. 그러면 이제 다 오프라인 공간에서 온라인으로 간다. 이런 이제 이론들이 나왔었는데요. 예. 지금 100만, 200만 왔다 갔다 하는 180만 그랬다면서요, 텔레그램. 네네. 네. 요번 주 시점까지 그렇습니다. 지난주까지는 170만 얘기했었는데 네. 하루에 5만 명 이상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민심이나 여론이 움직이는 건 확실한데 제가 좀 바라기는 사견입니다만 결국은 이 검열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도 세월호 이후에 대통령 모독이 증가한 데 대한 어찌 보면 검찰의 섣부른 이제 이 행태가 불러온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정감사장에서라도 이 세월호에 우리가 좀 놓치고 있었던 꼼꼼한 구체적인 연결고리들을 찾아내야 하는데 오늘 그 황찬현 이 감사원장은 국감 답변에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질타를 받았냐면요. 감사원에서 세월호 보고서를 냈는데 왜 거기서 이제 대통령에 대한 내용들은 빠져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 중에 대통령의 직무감사는 들어있지가 않다. 이런 답변이 나왔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국가안보실과 비서실은 감사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내용도 빠져 있어서 그렇다면 청와대 내에 대통령은 빼고서라도 국가안보실, 비서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 빠졌느냐라고 했더니 그 대목에 대해서는 이 감사를 나름 철저하게 다 하긴 하였으나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예. 굳이 집어넣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그 업무 진행상 특이한 사항은 없었다라고 하는 좀 면피성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이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재밌는 것들이 많았는데요. 14차례 정도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 서면 질의를 했다는 거예요. 감사원이 이미. 네. 근데 그 14차례 감사원의 질의를 요거 방송용 아닙니다만 제가 그냥 느낀 바대로 말씀을 드리면 씹은 겁니다. 청와대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답변은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게 업무를 성실히 감사했다고 볼 수 없지 않느냐라고 이제 질타를 했더니 그런 내용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에 의거해서 우리가 이제 수집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답변을 한 거고요. 네. 그것이 법적 문제가 있다라고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법적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 직무로부터 이임한 다음 날부터 이 기록물 관리법이 작동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재임 중에 이 대통령 직무물이 관리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그 법은 이제 퇴임하고 나서 바로 작동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이제 법적인 어떤 그 조항을 야당 의원들이 짚었더니 감사원장은 이제 그때서야 법적 사항은 좀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점점점 하면서 이제 어물어물했다는 거죠. 그 쉬운 얘기들을 참 어렵게 하네요들. 이게 뭐 항상 뭐 존경하는 의원님, 뭐 의장님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니, 존경까지는 좋은데 그 네. 알아들을 말을 뭐 이렇게들 복잡하고 애둘러서 말한대요. 들어보니까 빤한데. 빤하죠. 그러니까 결국 감사원은 나름 이제 접근해 보려고 노력은 하였으나 청와대의 철통 방어에 막혀서 이 감사한 일부 내용도 보고서엔 담지 못했던 것이고요. 청와대 관련으로는 대통령에 관한 얘기는 뭐 한마디도 담을 수가 없었고 14번 서면 질의한 것들은 다 그냥 까였다. 이렇게 이제 답변하고 끝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뭐 청와대 문제는 계속 지금 의혹으로 남아있는 상태가 됐고요. 국정감사장에서 얼만큼 더 관련자들, 고위층들을 모셔놓고 날카롭게 질의할지가 굉장히 관전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나시지만, 특위 진상규명 특위 잘 만들자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진상규명위원회를 잘 만들어야 되고 사실은 국회 내에서는 이 국조특위가 만들어졌었죠. 그랬죠. 90일 동안 가동하게 돼 있었는데 6월 2일 날 가동 첫날 지방선거로 이 한 주일 날렸고요. 그 다음에도 이제 여당 의원들이 어물어물 참여했습니다만 파행만 거듭하다가 청문회도 못했거든요. 우리가 기억해보면 작년에 국가기관 대선 개입도 결국은 흐지부지 넘어갔습니다만 청문회를 했습니다, 여름에. 근데 이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는 국회 내에서 청문회도 하지 못하고 국조특위는 그야말로 어물어물 이제 이 유야무야 사라져버린 그런 이상한 특위가 돼버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국감에서 이제 그 역할까지도 함께 해야 되는데 오늘 세월호 관련 나온 이야기는 이제 농해수위 쪽에서 이주영 해수부 장관이 이제 등장을 했죠. 결국은 뭐 좀 진정성 있는 사과를 유일하게 한 인물 정도가 됩니다. 네. 에어포켓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표기의 구조는 잘못된 것이었고 뒤늦었지만 사과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하나를 더 첨언하면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는 10분의 실종자와 가족들에게 정말로 죄송하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답변 정도가 나왔고요. 이주영 장관의 진정성은 일정 부분 뭐 전달은 되더라고요. 네네. 그 정도뿐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결국 이제 국감에서는 별로 건드린 게 없었다. 그동안 언론에서 나왔던 것들조차도 미치지 못했고 감사원이 청와대를 특별감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도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 이게 소결이겠네요, 오늘. 한마디로는 그냥 덮인 거죠.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뭐 김석경 해경청장 등장했습니다만 구조훈련 제대로 못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답변이었고요. 내일 또 이준석 선장 뭐 불출석할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세월호 국감이라고 언론 매체에서 이름은 계속 치지만 지금 사실은 실효성 있는 질의와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새로운 답변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럼 뭐 그동안의 언론 일지만 짚어보는 것만 또 못한.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 넘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 당국이
북한에다가 제2차 고위급 접촉을 이달 말 10월 30일 날 하자 이렇게 제의했다는 얘기도 뜨던데 네. 지금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이고 남북 접촉은 뭐가 좀 꼬이는 것 같고 대통령하고 통일부 입장도 계속 엇박자고요. 그렇습니다. 남남 갈등, 네. 삐라 이런 걸 두고 말이죠. 좀 어수선해요. 이렇게 네. 통일성이 없는 상태에서 남북 대화 나선다는 것 비전이 괜찮아 보입니까? 이게 어제도 잠깐 짚었고요. 그제도 잠깐 짚었습니다만 네. 오늘 제가 좀 얼토당토하는 이제 이 매체의 보도를 접한 거예요. 뭐냐면요. 예. 지금 오늘 이제 이 군사 접촉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뭐 장성급 회담 이렇게 이름은 붙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북측에서 이제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한 대안을 좀 우리가 내자라고 이제 7일에 서해 이제 총격전이 있었고 요청을 했고 물밑 조율 결과 비공개로 오늘 만났다 끝 이건데요. 그 북측의 요구는 이제 결국은 그 이 서해 경계선 침범하지 말아라고 하는 요구 그리고 이 전단 살포 중단해달라 그리고 이제 이 남측의 언론에서 우리 측을 너무 비방하고 있다 이런 문제였는데 네. 뒤에 두 가지 문제는 뭐 국방부가 답할 사안은 아니었겠죠. 하지만 통일부도 오늘 참여를 같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원론적인 얘기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민간의 활동을 막을 방법이 법적으로 없다. 이렇게 원론적 답변을 하고 예. 오늘 서로의 이야기만 하고 이제 접촉점 없이 끝났다라고 하는 게 발표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이제 국감 내용에서는 어떤 게 나왔냐 하면요. 지금 이 삐라 살포했던 그 이 탈북자를 중심으로 한 민간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이 요즘 문제가 돼 있는 그 서북 청년단 소속 단원들과 연계가 있는 상황이고 국무총리실에서 물론 이제 사회단체나 민간단체들을 일부 지원을 하죠. 시민단체들을 지원하는데 예. 한 뭐 8억 9천만 원 정도 되는 지원금을 이제 국무총리실 산하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것이 삐라 활동으로 이제 연결됐다는 거죠. 정황상으로는. 네. 그럼 이런 사항들이 지금 우리 보도에는 막 나오고 있는데 북측이 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우리나라 이제 국가 내부에서 벌어지는 국정감사 내용들도 다 보도를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예. 결국은 민간 단체의 순수한 활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고리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서 예. 지금 대통령이 의사조치 해제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만 좀 전향적인 발언을 내놓고 지금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아셈 회의에서는요. 대략 이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이제 빅 플랜을 꺼내놓겠다라고 하는 이제 전원들을 지금 막 띄우고 있어서 네. 제가 보기엔 보나마나 이제 유라시아 구상이 나올 거거든요. 유럽과 아시아를 엮자. 그러려면 이제 북한을 통과하는 철도가 놓여야 되고 남북 관계가 경협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장밋빛 그림들이 나올 텐데 이 대통령이 지금 밀고 가고 있는 통일 대박론에 이제 이 하부적인 사항들하고 예. 지금 우리나라 정부나 혹은 또 정부와 지금 밀착돼 있는 어찌 보면 이제 대북 선전선동을 하는 이제 민간 단체로 포장된 조직들의 이제 연계성하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스스로는 뭐 이 보도의 자유를 통해서 공개를 하면서 북한 쪽에는 우리가 너무 앵무새 같은 답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우리가 더 좀 앞서 있는 민주적인 체제의 국가로서 북한을 주도해 갈 것인가 하는 점에서 이거는 정말 뭐 종부가 아니고요. 다 뭐 이제 이념, 뭐 진영 다 떠나서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민주주의자 대중, 우리 다수 국민들의 입장에서 네. 이 통일론을 끌고 가는 정부의 행태가 너무 다 따로 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 예. 제일 심각한 문제는 어떤 전선에 그 극우적인 단체들이 자꾸 군사적 긴장도 위험하게 만들고 연천 주민들은 이제 이 삐라 살포하지 말아달라 그러고 있는데 계속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는 막을 조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뒤쪽으로는 이제 연계성들이 드러나는 이제 정부의 여러 가지 이제 정황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내놓을 수 있겠는가? 요런 고리를 좀 깔끔하게 잘 정리정돈을 하고 나서 통일을 지향한다면 단계적으로 물론 이제 투트랙 이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화가 필요하면 안보에 대한 또 대책도 필요하겠죠. 핵을 폐기시키기 위한 과정도 필요하겠죠. 네. 그런데 이 접근법 자체가 너무 아마추어리즘으로 보이는 것이 국민들에게 내부적으로 신뢰가 주기를 어렵다면 결국은 남남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이념이나 진영이 아니라 이젠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정부 자체의 어떤 세련도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좀 주도하는 합리성의 부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질타를 드리고 싶은 하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가만히 앉아서 최 평론가로부터
국감 브리핑 받으니까 좋기는 한데 편하기는 한데 네. 답답함은 그닥 가시지 않고 아까 좋은 소식이 있어야죠. 네네네. 그거야 뭐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아까 그 단체들의 지원된 금액이 8억 9천만 원? 9억 원 돈 된다 그랬나요? 네, 그 정도로 제가 조금 전에 네, 지금 이제 뭐 이 시민단체들에서 보도된 매체에서 봤고요. 숫자를 오늘 제가 또 제일 안타까운 건 네. 법사위 감사, 법무부 감사에서 네. 뉴스타파가 이 쫓겨나는 일이 있었어요. 아, 그랬어요? 이것도 법적 윤리적으로 기존의 보도 관행에 대해서 법무부가 타치할 수 없는 부분인데 국감장에서 그러니까 뉴스타파 취재팀을 쫓아냈다 이거죠? 비표를 뺐고 네. 이 다른 경로로 법무부 출입 기자들이 아니니 다른 경로로 들어오시오 해서 다른 경로를 확인해 봤더니 네. 이미 신분증 제출하고 방문증 받고 들어갔으면 예. 그 외에 다른 경로라는 건 없다라고 답변을 또 했다는 거죠. 입구에서는. 예. 그래서 뉴스타파 기자들이 오늘 좀 난감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작년 국감에서도 네. 비슷한 일이 한번 있었는데 그거 네. 제발하지 않겠다고 의장실에서 그랬죠. 사과하고도 그랬는데 또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 검열을 황교안 장관이 사과하고 있는 와중에 외부에서는 언론을 검열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아이러니가 오늘 해프닝으로 터졌습니다. 알겠습니다. 해프닝만은 아니군요. 네. 오늘 뭐 기자처럼 움직여준 평론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하루 마지막 우리 다시 만납시다. 네,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산책 최영일 정치평론가였습니다. 조변석계. 오늘 뉴스의 재구성 제목입니다. 우선 아침.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권한희 대변인입니다. 최근 사이버 검열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통신 메신저나 포털 사이트의 개인 SNS 자료를 국가기관이 무분별하게 사찰한다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한 유명 포털 사이트가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며 위법적인 발언까지 스슴지 않는 웃지 못할 해프닝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과연 사실이라면 언론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가 엄격히 보장되어야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우려하는 사생활 침해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감시가 목적이라면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조정하려 든다면 이는 법이 오히려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법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국민들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거부합니다. 국민들의 말할 권리, 들을 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녁.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윤영석입니다. 검찰이 SNS나 정부의 비판적인 포털 게시판을 24시간 모니터링하여 처벌한다는 소문이 퍼졌고 카톡이 감시당할 수도 있다는 루머가 돌았습니다. 검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서버를 둔 대화 내용이 암호화되는 메신저로 옮기는 대규모 사이버 망명이 발생했습니다. 카카오톡은 하루 평균 메시지 전송 건수가 60억 건을 넘고 실시간 감시나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야당은 지속적으로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근거도 없는 야당의 추측성 의혹 제기에 유감을 표하며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고 사이버 망명을 부추기는 아니면 말고식의 행태를 지양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두 논평이 논리에 일관성이 있다면 국민들의 헛소문에 휘둘리고 있다는 말.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진짜 인터뷰 코너입니다. 민족문학작가회의라고 이름 들으면 기억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엄혹했던 70년대 이후 중요한 시국의 흐름 때마다 성명서로 또는 집회로 항거로 시대와 아픔을 함께 해왔던 단체인데요. 지금은 2007년에 한국작가회의로 이름을 바꿨더군요. 올해로 민중문학작가회의가 만들어진 지 40년, 40돌이 됐습니다. 나이로 치면은 40세, 불혹의 나이에 이르는 거죠. 한 시대를 정리하는 전시회를 다음 주부터 연답니다. 한국작가회의의 40년을 글과 그림으로 정리한, 그리고 지난 8월경이던가요? 국내 처음으로 소셜 펀딩 방식으로 시집을 출간해서 화제를 모았던 페이스북의 3대 천왕 이런 별명도 갖고 있는 시인입니다. 이강윤의 오늘 진짜 인터뷰 코너에 정치 또는 사회 쪽 인물이 아닌 사람이 나오기는 제 오늘 처음인 걸로 생각이 듭니다. 김주대 시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도 정치적인데. 아, 그래요? 정치인으로 분류해드릴까요? 아닙니다. 하긴 언제였죠? 이제 혼자 무슨 퍼포먼스 같은 것을 했죠. 이렇게 마스크 예, 이렇게 누가 뒤에서 목 조르듯이 한 거. 예, 그게 무슨 사건이었죠? 그게 아마 언론 탄압과 관련된 네. 그 학생이 우리 가만히 고대생이 얘기할 때 네. 끌고 가는 네. 그 장면을 제가 그냥 시로 한번. 예. 체포될 때 경찰이 입을 막은 걸 보고. 그 모습. 예. 그거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예. 그걸 혼자서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서 그렇죠. 페이스북에 올립니까? 예. 그랬죠. 자동으로 이제 촬영하고. 약간 그 소리만 좀 조정해가지고. 예. 근데 아주 연기가 리얼하더라고요. 이렇게 끌려가는 것처럼. 혼자 그냥 방에서 별짓 다 합니다. 재주가 참 많으세요. 자, 우선 민중문학작가회의, 지금은 이름을 한국작가회의로 바꿨다는데 그 전시에 관련해서 40년사도 좀 함께 조망을 해볼까요? 예, 이게 본래 이름은 이제 자유실천 문인협회로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74년 겨울 11월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70년대에 그렇게 했고 또 87년도에 와가지고 우리 이제 좀 민주화가 조금 진행되던 시기에 이름을 민중문학작가회의로 이렇게 바꾸게 됐어요. 맨 처음은 자실이었군요. 예, 자유실천 문인협회. 그게 이제 전신이죠. 그러다가 이제 87년에 민중문학작가회의로 바꾸고, 그 다음에 2007년 되면서 조금 더 이제 민주화라든지 나라의 이제 언론 이런 것들이 좀 더 좋아지니까 너무 자유실천 이런 이름보다는 민족문학 이런 것보다는 좀 세계적인 그런 추세도 우리가 좀 기회주의적으로 같이 곁들이자는 게 아니라 본래 이제 문학이라는 것이 인류 보편적인 그런 걸 지향해야 될 필요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름을 한국작가회의로 바꾼 게 이제 2007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유실천 문인협회 창립으로부터 딱 40주년 되는 게 올해 2014년. 그래서 이제 이걸 처음에 여러 행사가 있습니다. 11월 22일 날 창립 행사할 때 한 달 정도 남았죠. 네. 그때는 젊은 문인들이 무슨 중요한 선언을 하게 될 겁니다. 아직 내용은 잘 모르겠고 저는. 그래서 그것을 좀 중요한 하나의 행사로 하고. 그 사전 행사로 이제 젊은 문인들이 하고 저는 딱 중간 세대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문인 선배님들 이제 글들 10분이 아니라 소설하고 평론 이런 내용 중에서 이제 조금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추천해 주신 그런 시나 글들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제 것도 한 10개 더 가고 어르신들 한 25분 그렇게 해서 40점 정도를 전시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민중문학작가회의가 이제 가장 널리 알려진 이름이니까 그 명칭을 쓰기로 한다면 민중문학작가회의가 40돌이 되도록 걸어오는 데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했던 작가분들의 대표작을 골라서 그것을 우리 김주대 시인이 특유의 필치로 그 핵심을 뽑아내서 그림을 그렸다. 그러니까 시서화가 되겠네요. 그렇죠. 굳이 따지자면. 그런데 하나 조금 말씀드릴 거는 이게 좀 팔려야 되거든요. 조금 교활하게. 물론 그분들도 다 중요한 역할 하신 분들이지만 좀 대중적인 작가 하면서 우리 작가의 회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인기 좋은 분들 거도 좀 많이 넣었습니다. 이름 밝히 좀 뭐하지만
이름 밝히셔도 돼요. 어느 분들이 유명한. 뭐, 많죠. 예, 뭐, 우리, 신경숙 씨라든지. 네. 또 공지영 씨라든지. 예, 이런 분들. 물론 이분들도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네. 또 우리 서로 이제 약간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네. 이분들이 아무래도 좀 대중적인 인기가 대중성을 있으니까. 갖고 있는 그렇죠. 분들도. 우리 작가에도 어차피 이름을 한국 작가이라고 바꾼 것도 그런 어떤 것이 좀 눈치가 있었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실시기나 민족문학 작가회의 시기에 열정적으로 참여했던 작가들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예, 그렇죠. 않고. 그것이 본래 저희들의 지금 목적이다. 그러니까 울타리를 좀 넓혀서. 네. 원래 이제 시나 소설 작가들은 문학으로 말하는 거다. 이게 기본 모토입니다. 근데 네. 이제 시대마다 좀 어려운 시절이 있을 때 네. 그걸 또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지. 그러니까 기본은 문학이죠,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것에 아주 대단한 이를테면 성과를 거두신 분들도 당연히 대중적이고 그런 분들도 당연히 넣어야 된다 이래서. 우리 김 시인이 욕심이 참 많으시네. 총 40점 가량이라는데 자기 게 10개라고요? 그러니까 본래 이거 시작할 때는 제 거를 중심으로 하기로 했어요. 근데 저는 제 것은 사실 저도 지금 전시를 해야지 먹고 살거든요. 예. 그래서 이시영 선생님, 이사장님 처음 얘기하실 때, 네. 어떻게 해야 되나. 나도 해야 되는데 이 시기가 딱 제가 할 시기거든요. 예.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건 저도 그러니까 한국 작가에 들어간 지가 20대 때 들어갔어요. 20여 년이 넘었거든요. 예. 제가 별로 해드린 것도 없고, 지금 작가에는 사실 사무실도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그냥, 제가 보기엔 제가 가장 큰 문인단체죠. 함부로 들어올 수도 없고, 예. 엄격한 심사도 거치고 이러는 곳인데도, 또, 좋았던 시절에는 이게 후원금도 받았습니다. 근데 네. 지금은, 저희들이 무슨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학인서 제출 이런 걸 요구해가지고 거부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나라 돈 받으려면 돈을 하라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아예 안 예. 받고, 그러니까 지금 월급이나 이런 거 참, 직원들 일을 해야지 사무국은 돌아가야 되니까 좀 힘들고, 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로. 그래서 저야 그림 몇 달 그냥 집에서 처박혀서 그리면 되니까. 그래서 하는 걸로. 그림 얘기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묻기로 하고. 우리 김 시인께서는 그냥 통칭 민족문학 작가회의하고 어떻게 연을 맺게 된 겁니까? 제가 처음에는 사실은 대학교 때 선배 소개로, 민중해방문학 창작단이라는 좀 거창한 이름의 그런 소규모 그룹이 있었어요. 민중해방. 예. 민중해방문학 창작단. 이른바 오르그 또는 조직 이런 거였네요. 예, 그래. 그거를 좀 하다가. 그래, 작가회의에 노동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노동 문제나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이제 막 심각하게 대두될 때. 그래서 거기서 일하면서 작가의 회원이 됐는데 사실상 등단은, 지금 이사장으로 계신 이시영 선생님이. 네. 제가 대학 4학년 때죠. 이름이 좀 긴데 말씀드려도 되나? 네. 공안 통치 종식과 네.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범국민 대책회의. 아. 이런 데 제가 부대변인을 했어요. 그래서 성명서 써주는 거죠. 4학년 때? 예. 네네네. 성명서 쓸 때 좀 그때 참 무서웠던 시절이죠. 그때가 몇 년입니까? 91년도니까 이제 91년. 분신 자살 많이 할 때. 성대 김기정 그다음에 명지대 강경대. 그걸 쓸 시절이죠. 제가 그때 91년이면은 사회부 기자로 성대 거기 가서 막 취재도 하고 그랬는데 김 시인이 쓴 유인물을 제가 받아서 하고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명동분당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제 이름으로 나가는 거 아니고. 물론 그걸로 이제 나가니까. 단체 이름. 저 봤죠, 저는. 제 문장을 봤죠. 근데 그러던 시절에 처음에는 명동성당이 아니라 연세대에 있었거든요. 그 본부가. 근데 연세대는 사실은 경찰로 꽉 둘러차 있었던 정도로. 거기를 이시영 이사장님이 이제 어떻게 산으로 해서 넘어오셨더라고요. 학교 뒷산으로 오면 있죠. 그래가지고 이대 뒤로 해서. 연대 거기 아마 도서관인가 어디 저희들이 사청인가 상주하고 있었거든요. 숨어 있었다고 해요. 뭘 상주라고 그래. 상주하고 있었죠. 근데 거기 오셔가지고 청탁을 하시더라고요. 91년도에. 그래서 그해 원고 청탁을? 시를. 그 힘든 상황에서도? 오셔가지고 하시죠. 그래서 이제 본명으로 이름을 써가지고 개간지에 이렇게 창작가 비평 91년 여름호. 창비. 창비 여름호에 정식으로 사실상 등단한 거죠. 그전에는 김화라는 가명으로 조금씩 쓰긴 썼어요. 김화? 군대에 있을 때 방위병 했거든요. 화가 많이 났어요? 김화. 어떤 사람 이름 내가 좋아하는 시인이 있어서 일제 때 활약했던 어떤 시인이었는데. 임화도 좀 생각하고.
그러니까 방위병 시절에는 필명으로 시를 쓰다가 예. 91년 그 한창 시국 대치 국면이 엄혹할 때 이시영 당시 그럼 창비 편집장? 아마 거기 편집위원이시던 분이 예. 숨어 있는 김주대 시인을 찾아서 경찰의 호위망을 방어망을 뚫고 연세대 뒷산 야암을 틈타서 도서관에 은거하고 있던 김 시인을 찾아내서 원고 청탁을 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원고 청탁도 있나요? 지금 3편. 아니, 거물도 아닌데 말이야. 보통 그때 한 2편 발표하거든요. 2-3편. 근데 저한테 5편을 청탁했어요. 그러니까 편수도 편수지만 무슨 대단한 거물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신인인데 그러니까 편집위원께서 직접 와서 친히 얼굴을 마주 대하고 청탁을 할 만큼 총망받는 문제를. 꼭 총망보다 사실은 작가에서 파견된 거예요, 그게. 너 가서 그거 성명서 쓰는 거 도와줘야 어쨌거나 된다. 대단하네요. 네, 그랬었던. 그래서 그 유서 깊은 권위 있는 창비를 통해서 등단하셨다. 예, 91년도 여름 얘기입니다. 공안 통치로 시작하는 긴 조직의 부대변인으로서 이른바 가리방 글씨 해가지고 유인물을 많이 했다 이거죠. 예, 그때부터 성명서. 아주 있으셨군요. 자, 그렇고 지금 우리 청취자분께서는 어쩌면 그렇게 그림을 잘 그리시게 됐느냐, 원래 그림 공부를 했냐 이런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그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그림 얘기 좀 하십시다. 어차피 우선 문인화라는 게 조선시대 그 선비들이 하는 그런 거였는데 한동안 맥이 끊겼다가 지금 본인이 그걸 표방하고 나서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문인화를 왜 시작하게 됐고 본인에게 그리고 전체 문단이나 시단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아울러 우리 청취자의 질문 그림은 어떻게 그렸는지까지 함께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문인화가 우리 옛날에 이제 우리 선비들이 양반들이 이제 그 여가로 그리는 거였죠. 네. 그러니까 대나무니 국한 이런 절개를 상징하는 그림들을. 근데 그 중에서 또 가장 대표적인 분으로는 그렇게 예쁘게 잘 그리는 그림보다 정신을 그려냈다고 제가 이제 보여지는 추사 김정희 선생이 있습니다. 그 세안도 유명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 그림은 원근법이라는 게 전혀 안 맞죠. 그래요? 그런데 그 그림이 가진 어떤 대단한 정신적인 아주 엄격함이라 그럴까? 매수운 추리 같은 게 느껴지고 갈필, 그러니까 마른 붓으로 막 낙사듯이 내려갔는데 그 유배지에서의 그런 생활을 단면으로 그려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이거 잘 그리지 않아도 되겠다. 근데 사실은 어려운 거거든요. 정신을 그린다는 거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페이스북 하기 전에 블로그 활동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학원을 하다가 좀 망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시를 좀 팔고 싶었어요. 제가 발음이 잘 안 되는데 경상도선. 그러니까 노래 음악을 하나하나 팔듯이 시를 한 편 한 편 팔고 싶었어요. 시집에 묶어서 시집을 파는 내기 전에 전통 방식 말고. 그러니까 시 한 편을 누가 예를 들어서 30-40만 원에 사면 그런 사람의 시를 누가 상시면 제가 발표할 때 이 시의 소유권은 누구다. 물론 저작권은 저한테 있고. 이런 생각도 하고 이렇게 농담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한 10명이 쭉 댓글을 달더라고요. 블로그에서.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대구에 계신 분인데, 구미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아이패드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왜요? 거기다가 글씨를 써서 자기한테 파일을 보내달라. 그러면 시를 상기된다고. 그래서 아이패드가 한 돈 100만 원 하겠죠. 잘 모르겠는데, 그걸 보내주셔서 거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었죠. 근데 페이스북을 다시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블로그보다 페이스북이 좀 범위가 넓으니까 거기 와서 한번 해보라. 그래가 이제 그런 시를 다시 올렸어요. 시를 팔겠다고. 그래서 이제 제 혼자 그냥 시팔놈. 시를 판다? 시팔놈. 그 비슷한 명칭들이 요새 돌아다니니까 이거 내가 처음인데 이거 약간 저작권 제가 그래야 되겠네. 그래서 블로그 시절부터 그랬으니까 오래된 얘기죠. 벌써 3-4년도 더 된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페이스북에 와가지고 다시 시를 팔겠다고 하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이 또 사고 싶다고 또 그러시더라고. 근데 이게 시를 그게 무형물인데 그거 판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게요. 여러분들 우리 저 페이스북에는 변호사 선생님들도 많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언을 해 주시는데 그게 아무래도 좀 가능하지 않은 얘기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패드에 네. 그림을 그려서 몇 분한테 보내주고. 아이폰 채로 아니면 아니요, 파일만? 파일만 보내주죠. 그럼 아이폰은 제가 얻는 거죠. 예. 그러다가 네. 그게 몇 명 그렇게 하다가 계속 하는 게 좀 그게 좀 웃기더라고요. 예. 근데 대신에 이제 제가 거의 매일 예. 한 2, 3일에 한 번씩 혹은 또 매일 이렇게 해서 신작시를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이제 공짜로 봐서 너무 고맙다. 또 아이패드에 그림이 참 좋지 않게 유치하죠. 만화도 아니고. 네. 근데도 뭐 좋다 자꾸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신바람으로 계속 올려서 한 1년 정도. 아, 1년씩. 근데 그 사이에 댓글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봐서 미안하다. 어떻게 갚아야 될지. 근데 그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저도 이제 귀에 못이 박히더라고요. 예. 그렇게 미안하면 나한테 뭘 좀 줘야지. 이제 혼자 이랬죠. 그래서 어느 날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돈은 똑 떨어지고 글만 쓴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학원으로 돌아가야 되나 마나 할 때 낮술을 좀 먹고 돈 한 푼도 없고 걱정되고 불안하니까 페이스북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들도 갚을 기회를 주세요. 매일 너무 고맙습니다. 뭐 눈물 납니다. 뭐 이런 쪽지나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날 그냥 미친 척하고 예. 그러면 당신들도 나한테 좀 갚아라. 해가지고 술이 취한 상태에서 소셜 펀딩이라고 시로서는 아마 없죠. 글쎄, 저는 무슨 그 유시민 전 그 정치할 때 경기지사에 출마하면서 뭐 이렇게 얼마 받겠다. 이렇게 문재인 후보도 하고 뭐 안철수 후보 많이들 했잖아요. 그런데 김주대 시인이 한다 그래서 그 흉내 내는 건가? 그다음에 뭐 모금액 목표는 얼마인가?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 것도 모금액 목표도 없었고 예. 저도 개념을 몰랐으니까. 예. 그래 인터넷 좀 뒤져보고 이러다가 시집 발간과 관련해서 이제 시집을 발간해서 제가 그동안에 이제 저한테 고맙다 하고 뭐 잘 봤다고 하니까 그럼 내 시집 내는데 도움을 달라 하고 계좌를 개설했어요. 네. 한 구자에 2만 원. 대신에 이제 시집으로 돌려주거나 그림으로. 그래서 뭐 한 구자 하는 분, 10구자, 20구자 하는 분 이렇게 해서 제가 대충 짜봐서 처음에 조금씩 변화됐거든요. 예. 저도 정확한 개념을 모르니까. 예. 다 돌려주겠다는 게 기본적인 거였어요. 다 돌려주겠다. 그러면 시집을 펴내는데 들어가는 돈을 그렇게 확보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입도선매라 그러죠? 미리 살 사람한테서? 정확하게는 사실은 시집 내고 그다음에 네. 그 출판 기념회 하는 정도 네, 모금을 네. 하려고 했어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시집 내는데 저 개인적으로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예.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몇 달은. 예. 그래서 그걸 모으려고 했죠. 네. 그런데 저는 뭐 한 500만이나 1000만 원 정도 생각했거든요. 예. 글을 올리고 나서 한 15분인가 있다가 어떤 분이 500만 원을 넣더라고요. 15분 만에? 예.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와. 그리고 떨리더라. 그리고 그날 저녁까지 한 1000만 원이 모이더라고요. 그러면 한두시인가 불과 몇 시간 만에 1000만 원이 모인 거예요? 예, 그 저녁까지. 실제 통장에 돈이 들어온 거예요? 예, 개설한 통장에. 왜냐하면 이야. 제가 핸드폰으로 소식이 오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약정 의사를 밝힌 게 아니고 입금이 된 게? 예, 그냥 무조건. 와우.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도 계산을 잘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넣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김주대가 착하고 돈 떼먹을 사람 아니고 그런 걸 아는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돈을 이런 생각을 한 했어요. 거겠죠. 이거 아무나 소셜 펀딩 한다고 입금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제가 한 1년간 꾸준히 보여드린 거 이렇게 네네. 예, 늘 사실 1년간 제가 늘 방송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약간 그런 것도 좀 많았고. 거기서 신뢰와 진정성이 쌓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하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물론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겁이 나니까 그날 저녁에 그냥 일단 술 먹고 잤어요. 그 다음날 이걸 그냥 둬야 되나 하다가 잠깐 내렸다가. 네. 그래, 기한 그러면 2천만 원까지만 모아볼까 하고 다시 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2, 3일 정도에 2천만 원이 모였죠. 네. 그러고는 이제 제가 더 이상 안 올리고 세월호 그 참사가 일어난 거예요. 펀딩을 그러니까, 끝낼 즈음에 참사가 뭐 터진 거군요. 끝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마 일어나서 4월 16일인가.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 말 하기가.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하고 저는 이제 그거를 계속 진행했죠. 시집 만드는. 예. 그런데
한 달 만에 바로 만들기로 했는데 늦어졌어요. 네. 세월호 거기 시집 뭐 발간이. 좀 저도 좀 시청에도 가고 예, 왔다 갔다 예. 하고 또 그거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기도 뭐하고. 그렇죠. 그 시는 세월호와 아무 관련 없는 시절 얘기였거든요. 네, 네. 물론 아픔도 있고 네. 보편적인 사랑 얘기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 세월호 직후부터 서너 달 동안은 세월호가 모든 걸 지배하던 시절이기 예, 때문에 그래서 그 못 이외의 냈어요. 것을 말한다는 게 시집을 못 이상했죠. 내고 예, 내기로 한 날짜보다 한 두세 달 늦었죠. 네. 그리고 이제 올여름에 네. 내게 된 겁니다. 아, 그게 이제 사랑을 기억하는 방식이라는. 예, 사랑을 기억하는 방식. 네. 시집은 많이 팔렸나요? 지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시집이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요즘은 서점에 가면 시집 코너가 다 사라져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집을 많이 안 읽죠. 네. 이 페이스북은 그래도 많이 이게 좀 선량한 독자들이거든요. 예. 양질의 독자들. 예. 근데 실제 일반인들은 시집을 거의 안 읽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은 물론 뭐 교육이나 사회적인 뭐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사람이 바뀌지만 뭐 바뀌는 걸 목적을 두고 있진 않아요. 근데 솔직히 이게 좀 자랑 같은 얘기인데 시를 보고 자기 삶이 바뀌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성격도 바뀌고 세상을 보는 시각이 바뀌고.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 시는 단순히 개념이나 관념이 아니라 실제 물리적 실체. 그러니까 몽둥이 같거나 빵 같거나 아니면 말랑말랑한 살 같은 실체라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영향이 있는데 이게 좀 많이 팔렸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거기서 또 약간 이제 그 주춤하면서 이제 시작한 게 사실은 그림하고 시를 이렇게 섞으면 좀 더 많이 읽을까. 사실 페이스북은 이 이미지가 안 보이면 좀 보기가 그렇거든요. 그런 그래서 점은 그런 있죠. 것도 있습니다, 솔직히. 네. 그러니까 시가 밀려나는 사회에 시를 좀 붙잡아 두고 싶고 그림하고 합치면 옛날 조선시대 선비들의 문인화의 전통도 이으면서 잃어가는 독자들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편도 있었습니다. 고려가 된 게 지금 김주대의 문인화다 그리고 이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먹고 살고 싶었고. 네. 그걸로 조금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십니까? 그렇죠. 한번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가 한 6, 7개월 이상 뭐 그림도 아무 일 안 하고 그림도 그리고 이러니까 많은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본래 그림을 어려서부터 잘 그렸나요? 아니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미술부 정도 했죠. 미술부. 그건 뭐 특별히 재주가 있거나 시험 봐서 들은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이게 통하는 것 같아요. 제가 거기서 누가 묻길래 이랬어요. 시와 그 그림이 무슨 관계냐 묻길래 보통 이게 혹시나 보완제로 생각하실까봐. 그러니까 시가 다 말하지 못한 것을 그림으로 설명하거나 그림에 다 나타나지 않은 것을 시로 보충하거나 뭐 이렇게 생각할까봐 그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굳이 구체적으로 말하라면 시와 그림의 관계는 불과 기름의 관계. 불과 기름. 만나면 폭발적으로 타오르는 거죠. 시는 깊어지고 그림은 넓어지고. 그러니까 모자라는 걸 보태주는 거 아니라는 얘기죠. 아까 말씀 들으니까 돈이 막 하룻밤에 몰려와서 무서워가지고 그냥 술 한잔 먹고 잤다 그랬는데 뭐 술에 대한 일화가 많으시대요. 본래 그렇게 막걸리를 쭉 장복해 오신 분입니까? 아니, 저는 본래 소주, 맥주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누가 막걸리로 바꾸라더라고요. 그래서 막걸리를 한 통 정도 그렇게 먹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매일이요? 거의 매일이죠. 근데 이제 집에서 제가 문을 닫아놓고 작업하면서 안 나가면 보름 정도 문을 닫아놓고 밖에 안 나가거든요. 왜요? 뭐 갈 데도 없고 또 나가면 제가 또 들어오질 않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안 나가는. 나가면 또 한 열흘이고 20일이고 차 몰고 돌아다니니까. 어디로 막 다니니까? 그냥 뭐 아무데나 돌아다니는 거예요. 무슨 뭐. 동가숙 서가식? 차 기름 떨어지면 또 아는 사람을 좀 넣어주면 또 가고. 아는 사람이 없어서 기름 안 넣어주면 어떡해요? 뭐 전화해가지고 또. 저거 보험에서도 요즘 긴급 기름은 좀 넣어준다. 그런 것도 몇 번 했죠. 네. 그래서 보름 길 때는 이렇게 칩거하면서 그림 계속 몰두하신다 이 말이죠. 지금 시국을 어떻게 시인은 보고 계십니까? 짧게 결론처럼 한마디 부탁드릴까요? 좀 굉장히 싸가지 없는 시대. 싸가지가. 비겁하고. 비겁하고. 비열하고. 그런 거. 그 다음에 막 성자 독식.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가진 가장 나쁜 것은 다 드러나는. 근데 완벽한 자본주의 사회도 아니거든요. 그 참 이상한 사회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시대마다 다 괴롭다.
뭐 말세다라고는 하지만 제가 나이가 들면서 그런 느낌이 더 강해졌는지 확실히 굉장히 불편한 시대. 그래서 네. 이제 뭐 시는 더 잘 쓰여질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글을 만약에 중심으로 쓴다면. 제가 가끔 페이스북에서 보니까 아주 분노할 때는 외수 없이 그리고 그 지점을 향해서 아주 곧바로 직설의 화살을 날리시던데 이름도 탁 거명해가면서 가끔 겁 안 나세요? 제가 좀 그러니까 이름이 전혀 지금도 뭐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니까 그냥 막 욕설도 하고 네. 그 사람 거명해서 욕도 하고 이러는 것을 자유롭게 했어요. 근데 네. 이제 조금씩 겁나더라고요. 얼마 전에 좀 묘한 그림을 하나 올렸더니 예. 그 쪽지로 뭐 좀 이상한 분이 당장 내리라고. 네. 그리고 이제 제어를 잘하는 분은 걱정해서 위험하다. 이런 거는 좀 내리는 게 좋고. 글 내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 이제 저를 걱정해서 한 분.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죠. 그분은 뭐 이제 어디 정보기관 이름은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아쉬워서 뭐 얘기가 좀 재밌어갈 무렵에 마지막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은 아쉽고 항상 시간이 그렇죠. 천둥 번개 같은 시 그리고 민들레 솜털 같은 시 항상 그냥 무료로 부탁드려서 미안합니다. 그게 시인의 숙명 아닌가요? 예. 예, 오늘 진짜 인터뷰는 김주대 시인과 함께 했습니다. 마무리 말씀드리면서 저도 작별 인사드려야겠네요. 산악인들에게 제가 최근 들은 얘기 한 토막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연보호를 핑계로 관리가 어렵거나 사고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개선하고 보완하기보다는 아예 등산로를 폐쇄해버리는 일이 많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등산 코스는 막혀있기 십상이고 몇 개 안 되는 코스에 등산객들이 몰리다 보니까 북적대면서 자연 훼손은 고등산로만은 더 심화된다는 거죠. 일례로 작년부터 지리산 산장 이외 지역 야영은 무조건 막아버리고 설악산은 화채능선 휴식연재가 끝난 지 언제인데도 아직까지 안전을 이유로 개방하지 않고 있답니다. 몇 년 전 인수봉 등반을 허가제로 하겠다고 나섰다가 저항에 부딪혀서 결국 철회했던 게 생각납니다. 지리산 야영 금지권에 대해서 산악인들이 반발하고 나서자 관리공단 이사장의 지시라는 답만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있답니다. 이런 게 어디 비단 국립공원 관리공단 뿐이겠습니까? 서술 18호턴 유신 때 폐지됐다가 지난 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부활된 국정감사가 올해로 27년째를 맡고 있지만 청와대를 필두로 행정부처의 자료 제출 거부는 여전합니다.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는 관존 민비, 국사책 속에 있는 얘기만은 아닙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인이었습니다. 내일 뵙죠.